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은 비중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산부터 볼게요.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타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 또는 장기적인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우리가 투자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산은 기업 고유의 사업 목적 달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다. 그러니까 즉 업무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기본 개념 잡으시고요.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여기 투자자산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제 1번이에요. 1번. 1번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업무에 쓴다 그러면 건물하고요. 토지를 각각 건물 또는 토지 계정으로 쓰는데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 했고요. 자, 토지 건물을요. 이게 업무용으로 쓰면요. 업무용으로 쓰면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형자산. 그리고 개정 과목은 토지 또는 건물 이렇게 각각 쓰죠. 그런데 이게 업무에 쓰지 않으면 즉 비영업용이다.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이면 얘가 투자자산이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개정 과목도 요거 두 개를 구별해서 쓰지 않아요. 합쳐서 투자부동산이라는 개정을 사용합니다. 요걸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이라는 개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슬슬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을 총 4가지가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당조자산 파트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3가지는 투자자산 쪽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도 있는데 요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조심하실 게 이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만기 보유 증권은 뭐만 되냐면요. 채무 증권만 돼요. 채권만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된다? 주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용어 3가지가 있다는 것.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자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중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되고 주식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기 위한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기라는 게 존재해요. 채권은 만기라는 게 존재하는데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기가 있는 증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용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그게 장기금융상품이고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장기대여금 우리가 대여금이 1년 이내면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대여금이었고요. 1년을 넘어가면 장기대여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대여금은 어디에 속한다? 투자자산에 속한다는 거.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요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산 중에서는 요게 답니다, 사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장기금융상품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요. 장기대여금도 마찬가지로 1년 이후라는 거 만기가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투자부동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업무에 쓰지 않는 경우 비영업용이었을 때는 무슨 계정을 쓴다?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뭐 분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형자산으로 가볼게요. 자, 무형자산은요 형체가 없다는 거죠. 그게 큰 특징입니다. 자,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내용을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전산에게 1급부터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을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무형자산으로 보고가 되는데,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성,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무형자산으로 보고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식별 가능성은 이게 그 기업과 분리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 얘기할게요.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회계 2급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설명하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이건 배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은 남이 건드리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이거 만지지 마, 가져가지 마,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제3자를 접근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통제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 게 있어야 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있어야만 무형자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회계 1급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형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형. 자,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도 영업활동에 영업용이라는 거죠. 업무용에 쓴다는 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매우 상대적으로 유형자산에 비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소한 이 후익 제공 기간은 1년 이상이다라는 거. 자, 요 정도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가죠. 자, 무형자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무형자산에 어떤 게 있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권리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데요.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의장권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자산에 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권도 이제 무형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뭐 개발비, 소프트웨어, 뭐 요 정도까지는 좀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무형자산, 형체는 없지만 요즘은 이제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의 어떤 그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중요도도 커지고 있고요. 근데 회계 2급에서는 그냥 요런 것들이 무형자산이구나. 그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자산이니까 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취득, 보유, 평가, 처분,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건 다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다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처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려가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내용 연수라고 했던 게, 무형자산은 그걸 삼각기간이라고 그래요. 삼각기간. 그러니까 내용 연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삼각기간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가.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몇 년을 정했냐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20년 이내에 상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년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 그게 유형자산과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상각 방법인데요. 상각 방법도 뭐 합리적인 방법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하나 두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죠.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한다고요? 정액법을 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다 인정하는데, 만약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럼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차이점이라는 거죠. 삼각방법에 단서조항이 있다는 거. 정해법으로 삼각하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게 유형자산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죠. 자,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자, 무형자산은요, 잔존가액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잔존가액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은.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이걸 그러니까 회사가 나름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없다, 제로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야. 물론 예외가 있죠. 만약에 그 제3자가 이 상각기간이 끝나면 제3자가 사겠다 뭐 이런 약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또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상각 방법인데 회계 처리 분기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유형자산 상각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씁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만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게 간접법이에요. 해당 자산을 직접 줄이지 않고요, 이렇게 누계액을 설정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을 바로 줄여버리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을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대변에 건물을 바로 줄여버리는 거야. 또는 기계면 기장치를. 자, 이런 걸 무슨 방법?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예, 물론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즉, 유형자산을 이렇게 직접법으로 상각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만 인정한다? 이렇게 간접법으로 상각하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이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다 허용합니다. 예,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그냥 바로 줄여버리죠. 이렇게 누계액을 설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는 직접법도 인정을 하고, 이게 누계액을 설정하는 간접법도 모두 허용한다. 라는 게 네 번째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가 그 내용연 상각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상각 방법에 단서 조항이 있다. 즉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상각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 세 가지만 알고요. 요 네 번째 거는 그냥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직접법, 간접법을 모두 허용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형자산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다 전산회계 1급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왔는데,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으면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보증금, 여러분들은 요 임차보증금이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과 수표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냥 회계 1급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번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마무리 짓죠.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